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낙화, 첫사랑.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김선우 시인이 들려주는 모든 사랑의 순간마다 함께할 44가지 사랑 이야기. 사랑, 어쩌면 그게 전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애절한 편견들. 사랑을 시작한 날 별자리 하나가 새로 생겼다. 아름다운 구도자 탕리칸 스님은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라며 사람들의 사랑을 격려한다. 당신의 첫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당신의 첫사랑은 당신의 맨 처음 사랑도 아니고 맨 나중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다. 그것은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나의 진짜 연애가 첫사랑 이후에 시작된 것처럼 사랑 이후에 사랑이 온다. 매번 처음인 사랑. 사랑이 거듭될수록 사랑의 기술이 늘어나느냐고? 천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맺는 관계이니 모든 사랑은 처음 하는 사랑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사랑이 거듭될수록 분명히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서툴러 힘들거나 너무 사랑해서 가슴 아프거나 배반당하거나 권태롭거나 한 사랑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 태어난 사랑은 성장하고 성장한 사랑은 차츰 늙어가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사랑의 죽음을 흔히 사랑이 식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사랑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훨씬 진실에 육박한다고 느낀다. 뜨거워진 다음엔 식는다는 단선적 절차성이 아니라 사랑의 죽음은 그보다 훨씬 총체적인 사건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관계성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온몸으로 창조한 주체들이라면 사랑의 죽음을 거쳐야 비로소 관계가 정리된다. 태어난 것이 제대로 죽은 다음에야 다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면 쿨하게 안녕인 사랑은 없다. 그런 연애는 가능해도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젊은 벗들이 깜짝 놀라며 묻는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변한다면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닌 거겠죠. 사랑이 어떻게 죽어요? 왜? 사랑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사랑은 인간의 영원한 화두다.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가슴에 품고 쩔쩔 매는 모든 사랑의 역사는 그래서 찬란하다.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서 영원한 인간의 화두가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한 인간의 화두다. 사랑의 탄생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의 시작이 감미로울수록 사랑의 질병과 죽음을 떠올리기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랑의 불멸성에 대한 집착은 불멸과 영원성에 관할 쓴 신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녔다. 결혼식장에서 우리 사랑이 영원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는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을 경험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향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우리는 자주 당혹스러워하며 길을 잃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의 죽음을 두려워할까?
사랑이 영원하지 않음을 직시하는 것이 왜 그토록 불경한가? 사랑의 비영원성은 오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우며, 사랑의 필멸성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열렬히 누리게 하는 값진 열쇠 아닌가? 사랑은 탄생 자체로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을 때 내 사랑은 더없이 가난했다.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의 퇴색은 육체의 변화보다 훨씬 빨리 온다. 사랑을 통해 삶의 유의미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느낌, 영혼의 고향감을 느낄 수 없게 될 때 사랑은 불편한 자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막막해진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물질도 마음도 모두 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사랑을 불변의 이데아로 만들어 놓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찬미하는 것은 서둘러 사랑을 죽이는 일에 가깝다. 불멸과 영원을 고집할수록 오히려 빨리 늙고 병드는 것이 사랑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랑이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사랑의 상태, 기적과도 같은 이 마음을 최상급으로 누리며 어떻게 더 잘 보살펴서 매일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성찰이다. 잘 보살피려면 노력에 따라 근사하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노화를 더디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다.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절대 법칙이지만 마음의 노화는 막을 수도 있다. 애초에 불멸로 온 사랑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마음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아주 간신히 불멸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마음의 주인이 관리하는 저마다의 영지에서 영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사랑에 얼마나 열렬한가, 창조적인가, 좋은 방향으로 잘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사랑의 질은 달라진다. 매일 매순간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노력하고 수고하며 공들여야 하는 것, 사랑을 통해 한 인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이 몹시 수고스러운 특별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몸과 마음의 노동을 어떻게 감당하며 성장시켰는지를 가늠해 보면 인생이 보인다. 한 인간의 사랑의 궤적이 대개 인격의 궤적과 함께하는 이유, 인간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다.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의 기적처럼 언젠가 죽을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세상을 꽃피워 간다. 이제 막 첫 번째 사랑을 시작한 젊은 벗. 사랑을 잘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잘 성장시키는 사람과 사람을 소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랑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쪽에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사랑을 시작한 날 세상에 별자리 하나가 새로 생긴 것임을 잊지 마시길. 지상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가 새로이 탄생했다는 것은 타인이라 불리던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인격을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포함된 그 성자의 인격,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드높고 아름답길 응원한다. 당신에게 영혼을 주는 사랑이 언제나 첫사랑이다. 사랑, 가장 윤리적인 세상의 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 창을 통해 별이 눈에 들어올 때 그만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고 울어버린 적이 있냐고 당신이 물었다. 부엌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음의 준비 없이 덜컥 별을 만난 이후부터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당신이 말했다. 아주 오래전 화가를 꿈꾸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며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이 잠깐 눈부셨다. 별을 바라보는 일을 잊지 않는다면 먼데 천문대까지 발품을 팔지 않고도 내 집 부엌 창으로 날마다 별을 볼 수도 있다는 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알았다고 했다. 부엌 창으로도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다. 그럴 때 당신은 아주 화안했다. 그래서 나는 슬펐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사랑은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마음의 생명체다. 당연히 이 생명체를 애초에 낳은 두 사람이 함께 돌보아야 하는 일이다. 변화하는 생명체의 호흡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할 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게 하고 때로는 비옥한 토양을 더 공급해주고 가끔은 이 세상에 단 둘만 존재하는 듯 우주 바깥으로 소풍을 나가 외계의 바람을 쐬고 돌아와야 할 때도 있다. 사랑을 잘 돌보는 데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에 시간을 들이고 잘 지켜내려고 노력한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므로. 내 집 부엌 창으로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매일 부엌 창으로만 별을 본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야. 나는 불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진리잖아. 그래서 때로 천문대를 찾고 가까운 빌딩의 옥상을 찾고 들판을 찾고 바닷가를 찾아가는 거야. 캠핑카를 몰고 노르웨이 숲에도 가고 피오르 해안에도 가는 거고. 괜찮아. 그래도 돼. 별은 늘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곳에서 별을 바라보고 싶고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하는 거야. 나를 가만 바라보던 당신의 두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다. 너 이런 거 싫어하잖아. 질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응, 불륜 싫어하지. 불륜은 윤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는 한 가장 윤리적인 세상의 일은 사랑이야. 사랑을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는 일만이 윤리적인 거야. 당신은 사랑을 보살피려 충분히 노력했고 당신 파트너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 누구도 당신에게 뭐라 못해. 괜찮아. 누려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래도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사랑이라는 생명체는 곧잘 식어버리는 변덕쟁이인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사랑을 낳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랑을 돌보는 일에 무심해지면 남은 한 사람은 시름시름 무력감의 연옥을 경험한다. 그러다 지치면 병약해진 사랑을 잊고 싶어서 눈앞의 사랑 바깥으로 나간다. 남편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당신을 나는 조금도 탓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병약해진 사랑을 살리고 싶어서 지금도 당신이 노력 중이라는 것도. 어느 날 정말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한참을 걷다가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내가 처녀 때 좋아하던 그림이 있는 거야. 그 앞에서 한참 서성였고 우연히 만났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좋더라. 그냥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아직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나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비롯해 내 주위엔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알고 지내는 여자들의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불륜 비슷한 것을 꿈꾸는 여자들의 마음엔 비슷한 점이 있다. 남자들이 실제로 불륜을 자주 저지르는 것에 비해 여자들은 꿈을 꾸어도 실제로는 많이 머뭇거린다. 혼외 관계인 이른바 불륜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흔히 재단하듯 성적 쾌락에만 탐닉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그런 이들이 있다 해도 소수다. 대부분은 다음 맥락에 더 가깝다. 성적인 쾌락은 환유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얻고 나면 끝이 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닫힌 축제, 잠시 열린다 해도 금지에 의해 통제받는 그런 축제다. 반대로 다정함은 무한한, 충족될 줄 모르는 환유다. 다정한 몸짓이나 에피소드가 중단될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의 이런 고찰은 사랑과 불륜에 대한 이해에도 탁월하게 적용 가능하다. 일단 얻고 나면 끝이 나는 성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불륜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되는 불륜에는 다른 열망이 있다. 다정한 몸짓과 풍성한 에피소드, 이른바 다정한 환유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좋은 음악, 미술, 문학, 공연 등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 따뜻한 포옹, 존중과 애정의 입맞춤, 다정한 손길 같은 것. 그 무엇보다 그들을 들뜨게 하는 것은 정서적 결합의 욕망이다. 육체의 욕망보다 앞서고 지속적인 듯한 그것은 일종의 우애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하는 것.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거나 일상이 된 결혼 생활 동안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는 결핍감이 자라난다. 아이에게만 관심 있고 남편은 안중에 없는 아내. 직장과 일에만 관심 있고 아내에게는 관심 없는 남편. 모두 마찬가지다. 한때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랑의 힘이 쇠퇴하고 사려 깊은 배려와 다정함이 사라진 자리에 밥 먹고 자고 씻고 일하는 생활만 남을 때, 자기 생의 잔존감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느낄 때 어디에서든 응급처치가 필요해진다. 프로이트의 연구 대상자 중 도무지 불평할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다는 이런 인터뷰가 기억난다. 나는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충분히 많이 먹었고 충분히 많이 즐겼어요. 한두 번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 사람을 만났지요.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70평생에 한두 번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슬픈 일일까?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만났으니 다행한 일일까? 분명한 것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에 이른 파트너들은 생의 한 시기에 분명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거나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다. 그들이 창조한 사랑이라는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은 둘 모두에게 있다. 서로를 늘 배려하고 평안한 상태인지 관찰하고 힘을 주고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며 꾸준히 정성을 다하는 커플들에게서는 불륜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 흔히들 결혼관계의 한쪽이 외도를 해서 결혼이 깨졌다고 말하는데 20%는 맞고 80%는 틀리다. 정직하게 보자면 불륜이 발생해서 결혼 생활이 파괴되는 경우보다 이미 결혼 관계가
지속할 만한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불륜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오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지구별을 순례 중인 사랑의 전언을 당신에게 보낸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삶이라는 생명의 서사에 가장 빛나는 생기를 부여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바꿔 말해본다. 한 사랑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사랑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병약해진 사랑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옳다. 나쁜 남자는 나쁘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나쁜 남자가 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누구한테 매여서 못 살아. 넌 나한테 상처받을 거야. 난 여자한테 인생을 걸 수 없어. 이런 말을 대놓고 수시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가 꼭 있다.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지만 그래도 아무튼 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운명의 짝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다가 삶이 황폐해지는 경우를 그토록 빈번히 보면서도 나쁜 남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나쁜 남자일 확률이 99%다. 나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만 기대와는 다르다. 자신을 나쁜 놈이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 성찰적인 맥락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놓으면 어지간히 나쁜 짓을 해도 적어도 속이진 않았다는 나쁜 짓 용인의 자기 합리화 기제가 훨씬 크게 작동한다. 위약을 선언하고 나면 악행에서 도덕적 압박이 덜하다. 위약도 위선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위약보다 위선이 낫다. 위선이 아니라 진선이면 좋겠지만 사실 선은 기준이 모호하다. 인물을 평할 때 흔히 그 사람 위선적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위선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정치인이나 재벌, 시스템에 줄을 댄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심지어 악행을 합법적이라 저지르며 생존 원리의 근간이 위선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위선이라는 말이 그다지 적절치는 않다. 때로 누군가가 위선적으로 보일 때 실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안쓰러운 모습이기가 쉽다. 누구나 안간힘 쓰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닌가. 평범한 보통의 삶 속에서도 자잘한 착하지 않음의 덫이 있고 지기 싫으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진짜 사랑을 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당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솟는 당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애틋해서 다 줘버리게 되는 당신. 가장 나쁜 케이스에 발목 잡힌 거다. 떠나라 당장. 상대에 대한 비현실적 이상화를 멈춰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상대방을 무조건 미화시키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인데 이것은 내 감정 상태가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발생시키는 일종의 눈 가리개이자 허용이다. 사랑을 통해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면 중에 장점은 더 잘 자라게 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단지 단기용 소모품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나쁜 남자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라. 이런 부류의 또 다른 전형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집착하게 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과 잘못 엮이면 없던 집착도 생겨나는 괴 현상이 발생한다. 계속 불안하게 하고 애정 결핍을 조장하니 집착과 의심이 생기고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런 상대를 탓하며 한 번씩 나 믿지 마라, 나쁜 남자다 라고 지른다. 지금 연애 중인데 관계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이 불안이나 걱정, 의심, 집착이라면 처음부터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감정도 있고 때론 기쁨도 느끼겠지만 그보다 불안과 걱정, 집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면 숙고해 보라. 간혹 그런 불안증을 열정적인 사랑의 미열이라고 포장하기도 하는데 서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나쁜 남자는 나쁜 남자다. 나쁜 남자는 미성숙한 남자이고 사랑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다. 무엇보다 사랑할 의지가 없는 남자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을 위해 떠나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할 땐 그와 내 앞에 놓인 음식 접시에서도 빛이 났다. 아, 어쩔 수 없이 유치해지는 것. 사랑의 열기란 그렇게도 신비하다. 지금 막 헤어졌으면서도 또 보고 싶어서 코끝이 찡하고 깊은 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눈물 걸썽이기도 한다. 인파 가득한 거리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 눈에 띄고 촌스러운 행동에도 순수하게 빛나 보인다. 어쩌다 둘만 있게 되면 그 공간이 온통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숨소리만을 집중해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이런 흥분은 차츰 줄어들고 결국은 사그라진다. 그때부터 사랑은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사랑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무와 책임에 자연히 사랑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책임과 의무감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충만한 방식으로 생기는 단계까지가 성장하는 사랑이다.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자발성과 함께일 때만 의미가 있다. 자발성이 사라진 책임감과 의무감은 자신을 죽인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방도 죽인다. 사랑이 노화와 질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커플과 상황마다 모두 다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 단계는 오고야 만다. 가벼운 감기 정도로 앓다가 회복할 수도 있고 방치했다가 회복 불능의 암이 되기도 하고 폐렴 정도라 해도 치명적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만성 질환으로 오기도 하며 회복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 모든 징후에 처방전을 내리고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의 주체인 당사자들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사랑의 느낌이나 행복감을 결여한 채 오랜 동반자 관계에 익숙해져 정착한다. 권태라는 일상의 질긴 음식을 씹으면서 그리고 그걸 일상의 미덕이나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의 요청과 생활의 습관 사이에서 사랑이 생활에 투항하는 형태가 지배적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깊고 진하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가족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느새 사랑은 사라지고 생활만 남은 가족이 도처에 너무 많다. 나는 권태가 일상의 두께로 내려앉은 사랑은
이미 사랑으로서의 유효기간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빗바래지 않는 사랑이 틀림없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편이다. 사랑을 권태로부터 탄력 있게 지켜내는 노력과 지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과 좋은 죽음에 관한 지혜다. 충분히 노력해도 권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만남과 이별,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시효가 끝난 사랑의 권태로움을 유지하느라 힘을 소진하느니 고독과 자유를 택할 것이다. 우리 주위엔 여러 번의 결혼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 날의 나는 그런 이들에 대해 얼마간의 도덕적인 반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 같은 것을 함께 보게 된다. 나는 무모할 정도로 모든 사랑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방식, 예컨대 수없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도덕적인 부채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행세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 심리적 우월감을 보이는 경우를 볼 때 정말이지 지독한 혐오를 느낀다. 그런 종류의 이중적인 위선보다는 차라리 여러 번의 이혼을 감내하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따르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다시금 완전한 사랑과 합의를 꿈꾸는 욕망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인다. 사랑은 식는다. 오해 말기를.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 침착하고 차분해진다는 뜻이다.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곧바로 권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곧 사랑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격정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열정의 단계에서 평화의 단계로 이행되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불안해하거나 투정하거나 그저 적응하거나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정직하게 인지하고 서로의 상태를 체크하며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한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삶의 어떤 측면은 열정에서 약간 비켜선 것일 수 있다. 사랑의 주체들이 지닌 진심과 성숙의 깊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실은 이때부터다. 권태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알아채고 지혜로운 노력을 한다면 사랑의 갱신은 가능하다. 권태로운 관계의 의무적 지속은 완벽한 홀로됨보다 훨씬 외롭고 해롭다. 권태 속의 자신을 포장하고 견디기 위해 씌워주는 가면을 든 손. 그 손은 상대방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종종 자신에게서 나온다. 권태 속에 안정감 있게 고여있는 영혼보다 사랑 속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영혼이 언제나 더 사랑스럽다. 때로 사랑을 놓고 떠나는 일이 사랑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가면을 든 손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을 향해 속삭여 주자. 노래해 주자. 용기를 주자. 윗옷을 걸치고 언제든 들고 떠날 수 있는 배낭을 메요. 마녀처럼 빗자루를 타고 떠나요. 빈 그릇들을 개수대에 담그다가 속옷 가지들을 세탁기에 넣다가도